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르키우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대승을 거둔 이후에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큰 분열 양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인 언론들로부터 보셨을 텐데,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지역에서부터 이 정치권에서 푸틴 탄핵에 대한 이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 정치권을 넘어서 군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 일어나죠. 군에서 지금 푸틴을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러시아군의 현실까지 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전날 대비 350명을 추가 사살해서 총 53,650명을 사살했고요. 전차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5대 격파, 장갑차 3대 격파, 차량은 많습니다. 32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11문 격파, 전투기 2대 격추, 헬리콥터 2대 격추,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아마 이 무인 항공기는 이란에서 들어온 그런 무인기가 대다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전과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차와 장갑차가 몇 대 안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제대로 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별로 없고 소탕전에 들어갔다. 소탕전에 들어가서 그냥 사살을 좀 한다든지 이러고 있는 것이지, 아주 부대 단위별로 뭔가 장갑차, 전차를 동원해서 진영을 짜고 조직적으로 방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없는 것 같다. 차량을 타고 도망가다가 부서지고 한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전과 속에 주변 상황을 보면 EU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실패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EU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고, EU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하르키우주에서의 승리, 그리고 정말 전쟁의 치열한 전투의 상징이었던 이지움, 그 이지움을 회복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지움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이지움에서 훈장도 주고 군인들에게, 그리고 국기 개항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남부 동부전선 지휘소 9개소를 동시 공습했다. 공습했다라는 것은 전투기가 동원되어서 폭격을 했다라는 말이 되고, 9개소를 동시에 했다 라는 말을 지금 우크라이나 총참모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군데를 공습할 때 최소 2대의 전투기가 들어가겠죠. 하나는 제공, 하나는 폭격, 하나는 엄호, 하나는 폭격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9개소 같으면은 이 최소 20대 정도의 전투기가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기 동원 능력이 아주 여유롭다. 그리고 좀 세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반면에 러시아는 이러지 못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들어와 있던 공군기지들은 거의 다 사용불능,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본토에서 떠서 지금 캐스나 근접 항공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런 기지들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하늘은 러시아가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는 러시아군이 국경 전역에서 초고속 도주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도망 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서 도망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굴욕적인 이런 표현 현상을 알 수가 있고요. 러시아가 이 창설한 헤르손 지역의 경찰이 노란 원장 차고 있던 부역자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상황 보니까 며칠 지나면 완전히 다시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사표를 내고 출근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태세 전환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하는, 또 도망갈 준비 이런 거 하는 거겠죠. 자, 모스크바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점령지에 합병 투표할 그 계획을 백지화했다.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여기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는 그 합병 투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백지화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언제 지금 다 점령될지 모르는데 투표를 한다는 건 웃긴 일이죠.
러시아가 툴라주의 교도소에서 3군단 자원 입대자를 모집 중인데 여기 3군단에 입대하면 지금 지은 죄 사면해준다라고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에게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군인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된다. 아니 내가 이 교도소에 있는 게 낫지 가서 끌려가서 죽을 일 있냐? 이래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의 추가 병력 배치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 지금 그 80여 개 어떤 단위에서 한 개 대대씩 강제로 모병을 시켜서 보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을 꾸려서 지금 3군단 해서 지금 이 헤르손 또 이 돈바스 지역에 보내놨는데 그 추가 증원군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모병은 응해서 오긴 왔는데 나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못 가겠다. 나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러시아군에 입대하러 온 거다. 난 못 간다 하고 지금 버틴답니다. 그래서 지금 병력 증원이 힘들다라는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인 이 자국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헤르손은 뭐 곧 넘어갈 것이고 그건 뭐 누가 봐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크림반도까지 곧 뺏길 것 같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포리자주 남쪽의 가장 큰 도시죠. 멜리토폴. 여기가 이제 러시아군의 물류기지였는데 이제는 뭐 기능 상실한 지 오래됐고 이 멜리토폴 시장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죠. 이 사람이 러시아군이 멜리토폴에서 크림반도로 철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멜리토폴 포기했다라는 거가 되죠. 그러면 멜리토폴은 자포리자주 남쪽 중간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로 다 도망가 버렸다. 이러면은 자포리자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완전히 해안 가까이 러시아가 지금 다 철수하고 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루안스크 전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차단했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치고 들어가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의 동선을 파악당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아무튼 여기에 이동통신을 차단해서 러시아군은 지금 뭐 휴대폰 아니면 지금 통신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위해서인지 아무튼 이동통신 서비스를 차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신트 소식통들의 소식도 조금 뜸하게 올라옵니다. 좀 이건 역작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북한과 타지키스탄 등 극빈국에 탄약을 구걸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젠 70년 전 유물을 꺼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때 쓰던 대공포가 러시아군 1선 부대에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 방공포병 부대를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후화된 KS-19 100mm 대공포를 노획했다고 동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9월 14일 밝혔습니다. 동부작전사령부는 이지움 인근의 러시아군 방공진지를 급습해 러시아군이 유기한 내문의 화포를 노획했으며 해당 화포는 KS-19 100mm 대공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940년대 기술로 개발되어 1948년부터 대량 배치된 KS-19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유엔군의 B-29 폭격기에 대항하는 핵심 장거리 방공 무기로 운영되었던 대공포인데요. 분당 15발의 속도로 최대 15km까지 포탄을 쏘아 올릴 수 있어 고고도로 접근하는 저속 폭격기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대공무기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소련은 1만여 문 이상이 생산된 이 KS-19 대공포를 1960년대부터 퇴역시키고 지대공 미사일로 새롭게 방공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 제압작전의 폭이 커지면서 상당수의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자 이 대공포를 전선으로 복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련조차 60년 전에 퇴역시킨 이 대공포에서 사용 가능한 포탄이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하다하다 6.25 때 쓰던 대공포를 가져다 쓰는 러시아군, 이제는 조롱을 넘어 측은지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말 고색창연하게 생겼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모신 나강 소총, 맥심 기관총, 제정 러시아 때 제국 때 쓰던 이런 무기들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이런 중화기들에서도 1940년대 무기가 등장했고 지금 야포야 1940년대 그런 거 쓸 수 있죠. 그러나 이 대공 시스템은 방공 시스템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야포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쓰고 또 6.25 때 중공군하고 북한군에게 이거 줘서 그들이 6.25 내내 썼고
그러다가 1960년대 이제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바꾸고 이건 이제 퇴역을 했죠. 창고에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는가 본데, 문제는 이걸 이제 끄집어내 와서 지금 뭐 함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레이더 켜면 두들 맞으니까 아예 레이더 없는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방공하겠다고 들고 와서 그대로 노획을 당했는데, 지금 이게 이 고사로 쏘고 또 곡사로 이 방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화력 지원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여러 용도로 쓰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근접신관, 시한신관 이런 걸 통해서 과거 이제 2차 대전이나 6.25 때 미국의 폭격기들이 거의 정해진 고도, 정해진 코스 이런 걸로 날아오니까 그쪽에서 미국의 폭격기가 날아온다. 그러면은 쟤들 고도가 뻔하게 12km 지점이야. 그러면은 12km에서 터지게끔 이제 시한신관, 지금 쏘면 12km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 걸린다. 그럼 그때 터지도록 세팅을 하는 거죠, 신관을. 그렇게 해서 쏘아 올려서 뻥뻥뻥뻥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완전히 이런 그 대공포의 화망을 만들어서 폭격기들이 오는 것을 이제 하나 얻어 걸리라 이거죠. 파편으로 이제 튕기는 건데, 뭐 2차 대전 영화 보신 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폭격기들을 가면서 뭐 뻥뻥뻥 하면서 폭격기가 흔들흔들하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지금 가지고 와서 이 21세기 세계 랭킹 2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러시아가 미사일 하나 없이 이런 걸 쓴다. 그리고 또 진지 배치해 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포신이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곡사 사격을 위해서 또 포신이 이렇게 45도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곡사를 할 경우에는 21km까지 날아가요. 나름 사거리 좋죠. 정확도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화력이 워낙 딸리니까 이걸 가지고 또 화력 지원용으로도 또 쓴다라는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는 슬픈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노획되었다. 또 이게 러시아군 주력군이 쓰는 이지움 전선에서 지금 노획이 되었어요. 그만큼 러시아 주력 부대들조차도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러시아가 이름에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또 이게 러시아의 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기가 차죠. 두 번째입니다. 푸틴의 정치적 배경이자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의회 의원들이 러시아 연방의회, 즉 국가두마에 푸틴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서자 수도 모스크바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러시아 정치권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국가두마에 푸틴 대통령을 반역 혐의로 탄핵할 것을 요구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에 대해 러시아 사법당국이 철퇴를 들고 나섰으며, 이에 반발한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푸틴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현지 시각 9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의원들이 국가두마에 푸틴 탄핵을 요청한 직후에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알렉산드르 베글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법원에 시의회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청원을 주도한 드미트리 팔류가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47,000 루블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팔류가 의원 외에도 이번 청원에 앞장선 다른 4명의 시의원에게도 재판 출석 명령을 내렸는데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콜피노 등 타 지역의 지방 의원들도 들고 일어서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로마노스포스키 구역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푸틴의 시각과 푸틴의 정부 모델은 개선의 여지 없이 낡았으며 그들이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푸틴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푸틴의 정치적 고향에서 시작된 푸틴 퇴진 요구는 수도를 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현지 시각 9월 13일 자정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에서 시작된 연판장에 서명한 지역의회 의원은 65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이 중앙 정계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러시아 정치권의 반푸틴 움직임이 향후 푸틴의 권력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주에 있는 큰 도시. 과거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렀죠. 러시아 제1의
전략 항구, 무역 항이 있는 바로 그 도시고, 이 푸틴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KGB 지부의 행정요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민선이 되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의 보좌관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옐친에게 눈에 띄어서 중앙으로 이제 픽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푸틴이 자신이 성장한 바로 그곳인데, 여기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푸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정말 여긴 놀라운 것이, 시장이 법원에게 야, 얘들 지금 불온해, 이 시의회 의원들 얘들 안 되겠어, 시의회 해산 명령 내려줘 라고 딱 요구를 하니까, 법원에서 검찰에서 기소도 안 했는데 이 중에서 뭔가 이걸 주도하던 의원이 있었겠죠. 그 의원을 47,000 루블의 벌금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그 당선 무효형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그런 거 러시아도 있죠. 그래서 당선 무효형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기소도 없이, 자, 이런 나라를 지금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러시아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기가 차죠. 자, 이게 이제는 아직은 사실은 미약합니다. 이게 국가두마, 그러니까 중앙의회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약해요.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장대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65명이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6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곧 굉장히 큰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폭풍 같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푸틴이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또 잘못된 정보로 이번 전쟁을 시작했고, 또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비극적인 결말을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군대도 이제 푸틴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와 다를 바가 뭐 있냐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최강 최정예 부대인 제1근위 전차군이 공식적으로 소멸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 푸틴이라는 비판이 러시아군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열흘간 하르키우 전역에 배치된 서부 군강구 예하 병력과 제1근위 전차군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 피해로 러시아는 모스크바 방어와 나토 대응용 지상군 전력 재건에 최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영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9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내일 저녁 내놓는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최근 하르키우 전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부대가 러시아 서부 군강구 예하부대, 특히 제1근위 전차군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피해 규모를 향후 수년간 복구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하르키우 전선 방어선의 급속 붕괴로 러시아군 제1근위 전차군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격분한 크렘린에 의해 사실상 부대가 러시아군 편제에서 삭제되었다는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제1근위 전차군은 예하 대대전술단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녹아내렸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80 BVM 전차를 주력으로 최소 5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해 러시아군 내에서도 최강의 전력으로 손꼽히는 기갑군단이었던 제1근위 전차군은 개전 초부터 하르키우 전선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소멸과 재편을 거듭해왔는데요. 이번 하르키우 방어전에서는 이지움 전선에서 하루 만에 100대 이상의 전차를 노획당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지움 일대에는 제1근위 전차군의 핵심 전력인 제4근위 전차사단 일부 전력과 제47근위 전차사단 전력이 주둔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이지움 공세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주해 엄청난 양의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군에게 헌납했다는 조롱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주한 것은 제1근위 전차군을 자신의 손 안에 두고 직접 작전 명령을 내리던 푸틴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1근위 전차군 지휘관들은 최근 대폭 강화된 군 정치국의 서슬퍼런 감시와 통제 때문에 푸틴의 직접 명령 없이는 부대를 움직일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을 받고 장비를 유기한 채 도주하거나 항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즈움에서 제1근위전차군이 박살나고 있을 때 푸틴은 극동지역에서 버스토크 2022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바뀐 시차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워싱턴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놓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의 독일군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푸틴의 지나친 부대 간섭과 러시아군의 경직된 지휘체계에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정예 부대를 잃은 푸틴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인데요. 전문적인 군사적 식견도 없으면서 대대 단위 전술적 결심까지 좌지우지하는 푸틴 때문에 러시아군의 붕괴에 점점 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똑같다. 이게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독일 방어군을 총지휘하던 룬트스테트 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망디 쪽에 독일군 기갑사단이 3개가 있었어요. SS 기갑사단이었습니다. 친위군이죠. 이 SS 기갑사단을 움직이려면 히틀러의 명령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군은 상륙을 하죠. 그런데 기갑사단들이 와서 해안에서 방어를 해주면 저 상륙군들을 격퇴를 시킬 수 있는데, 베를린에 연락을 취해보니까 지금 히틀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서가 무서워서 깨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버 하다가 그냥 상륙 다 허용해버렸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즈움에 200대 넘는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1근위전차군 소속의 4전차사단 등 47전차사단 해서 한 200대 넘는 전차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군은 3전차예단, 4전차예단, 2개 전차예단과 또 몇 개의 기계화예단이 들어갔으니까 뭐 전차 수에 있어서는 소폭 적지만 그래도 방어군의 입장에서는 크게 뭐 밀린다라고 볼 수 없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대 정도를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또 항복하고, 지금 이 이즈움 내에서만 3,000명이 항복했다 하니까, 그리고 한 또 100여 내든 도망가 버리고 싸우지도 않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푸틴이 정치 장교들을 예하 제대에 두기 시작했죠. 왜? 군인들을 못 믿겠으니까, 언제 쿠데타 할지 모르겠으니까. 북한처럼 과거 소련이 스탈린이 정치 장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공격하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싶어도 정치 장교가 그래 해 오케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이동하지도 못하고 쏘지도 못하고 반격하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정치 장교는 자의적으로 지금 이동해야 되겠네? 맞아, 오케이 이동하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직전에 받은 그 명령, 그거 외에는 어떠한 자의적인 판단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치 장교예요. 북한군도요, 우리하고 전쟁하면 이 정치 장교 때문에 막 판판이 그냥 고립되어서 전부 항복하고 말 겁니다. 왜? 정치 장교는 자기가 어젯밤에 받은 그 명령, 그거 외에는 예스냐 노냐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동부대장, 사단장, 군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은 이 정치 장교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옆으로 그냥 한국군 전차부대가 지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경직된 이런 군사체제인데, 이게 다 이제 쿠데타 할까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러시아군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군대라고 하면서 정치 장교를 다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는데도 정치 장교가 여기다 반격해, 뭐 도망가, 이거를 못 해주는 겁니다. 왜? 푸틴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푸틴은 지구 반대편인 극동지역에 가서 중국하고 하는 합동훈련이죠. 버스토크 2022. 그 훈련 가서 폼 잡으러 갔다가 시차 때문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푸틴을 못 깨우는 겁니다. 마치 히틀러의 비서가 히틀러를 못 깨웠듯이. 그러니까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냥 이즈움 다 내주고 100대 이상의 전차, 수백 대의 장갑차 노획당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나머지 도망가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푸틴이 보고받고 열받았죠. 뭐야 그거 해서 제1근위전차군을 아예 군적에서 삭제를 시켜버렸다는 설이 있어요. 그럼 분노가 치밀어져 오르죠,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는 서부군광부 사령관을 라핀 상장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너 똑바로 못해?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군광부 사령관 된 지 열흘밖에 안 된 사람을 바꿔버렸죠. 이제 이런 정도로 푸틴이 남에게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아는 거죠. 이거 다 푸틴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 육군의 제7군단. 제7군단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최고 수뇌부의 그런 그릇된 행동, 또 잠자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7군단이 좀 항복하고 반을 뺏겨버렸다. 이러면 군인들이, 특히 육군이 우리 7군단을 하고 그 분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군단의 11사 화랑부대 최강의 부대죠, 지금. 과거 24단하고 합했으니까. 그리고 수기사 맹호부대, 8사단, 뭐 이런 쟁쟁한 기갑사단들 잔뜩 있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걸 푸틴이 만들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푸틴의 무능력 아는 거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하사관 출신인데 자기가 군 지휘를, 그것도 완전히 전 세계적인 군 지휘를 다 한 거죠. 처음에 운 좋을 때는 몇 개는 들여맞았지만 이제 상대가 정신 차리고 밀고 들어오니까, 특히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신의 내공이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부하들을 믿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안 됐던 거죠.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KGB에서 행정요원 했던 사람이 이런 전쟁을 대대단위까지 지휘하니까 될 리가 있냐 라는 이런 성찰이 이제는 러시아 군 내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군에서도 나오고. 푸틴 오래 가겠습니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